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력 파괴자를 쓴 정선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작년 10월에 책을 썼고요. 그 이후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 아이들의 이제 10년 뒤를 예상을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의 세상은 이제 인공지능의 세상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력 파괴자들의 이런 인물들이 어떤 성취 과정을 겪었는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갈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될지를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목에다가 이렇게 인공지능이란 말을 못 썼어요. 근데 이제 이세돌 덕분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다. 좀 느끼시죠, 여러분? 네. 좀 그렇죠. 예. 어떻게 교육에 대해서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고 절실히 좀 느끼셨나요? 네. 네. 근데 행동으로 좀 옮기는 게 있으신가요? 예. 예, 어떤 부분을? 우리 딸이 영어 유학 간다는 거. 네. 못 가게 하고. 네. 아니면 지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단하십니다. 안 보냅니다. 네. 확실히 이세돌이 큰 일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전입니다. 더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일단은 새로운 미래가 온다.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어떤 그런 시대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의 그 꿈이 뭔지 아세요? 네. 예, 뭔가요? 동물 생산인데 예, 또 다른 분은? 자식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자녀의 꿈이 과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어떻게 될지 혹시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거나 예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옷을 입기 전에 날씨를 체크하죠.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추울지 안 추울지. 그에 따라서 우산을 준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옷을 두껍게 입기도 하고 얇게 입기도 하고, 오늘 당장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을 체크를 하시면서, 왜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 갇혀서 오로지 입시, 학원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시는지 저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트렌드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력 파괴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혁신교육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책 읽으신 분?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네. 완독 혹시 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10년 넘게 IT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는 다른 분보다는 조금 가까이 하지 않았나 싶고요. 현재는 이제 미래 교육이 어떻게 될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인지 코칭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다행히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강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된 계기도 그 DT뉴스에 나갔다가 대표님을 뵙고 오게 됐습니다. 자, 이 포스터가 어떤 영화의 포스터예요? 어떤 영화일까요? 네, 저기 제목이 있죠. 네, 인터스텔라입니다. 혹시 지금 흐리긴 한데 이쪽만 끌 수는 없죠. 예, 지금 이 장면이 기억이 나시나요? 영화 보신 분들? 예, 어떤 장면이었나요? 예, 저 포스터에 있는 저게 뭔가요? 그쵸. 근데 처음에는 이 주인공들이 저 헤일, 쓰나미를 뭔 줄 알고 있었어요?
그쵸, 산으로 알고 있었죠. 주인공들이 어떤 행성이 떨어졌는데 저 커다란 걸 보고 그냥 저쪽에 있는 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얘가 닥쳐오는 회일이었던 거예요. 간신히 피했었죠. 자, 이게 2014년 1월 이코노미스트지 커버 스토리입니다. 커버 표지인데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대답을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몰라요. 아, 모르세요. 여기가 지금 버클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예, 학교 같은데 사무실인데요. 지금 뒤에서 뭐가 막 달려오고 있죠. 네, 책상이랑 막 의자 같은 거 날아가고 있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직장인들은 그걸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저희에게 펼쳐졌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었죠. 이 이전에 혹시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예,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닥쳐오는 건지 모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실생활에 내 직업에 영향을 끼칠지는 전혀 예상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가 그것을 알려주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벌써 이 이세돌과 알파고가 아니어도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청년 실업이 100만 명이라고 그러죠. 스카이나 뭐 대학을 수석을 졸업을 해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인문계 취업률이 40.5%. 공딩이 뭘까요? 네, 그러니까 초딩, 중딩에서 예상하시면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노량진의 학원에 4분의 1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구급 공무원을 뭐 스카이 쪽에서 다 구급 공무원을 지금 인시하고 있다잖아요. 예전에는 고등학생, 고졸들만 보는 그 시험을. 그리고 잉여 스펙이 너무 좋아도 뽑지를 않는데요. 대기업에서. 그리고 삼성 임원은 더 이상 카이스트나 스카이 출신을 뽑지 않는다. 왜? 수십 년간 인사관리자가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제일 이직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가장 요주 인물이 강남권에서 스카이에 나온 사람들. 바로바로 옮긴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의 채용 담당하는 라질로 복 부사장은 구글은 톱스쿨을 출신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실패를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실패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은 이미 뭐 졸업장이나 학교를 보지 않는 걸로 유명을 하죠. 그리고 전문직이 성공을 보장하는 시대가 이미 아니죠. 파산을 해서 일반 회생을 신청하는 전문직 중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뭐 치과 의사가 거의 앞부분 25.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나와도 취직을 못해요. 40%대예요. 눈물의 졸업식을 치르고 있다 그러고요. 변호사 절반이 이미 백수라고 합니다. 한 달에 수임 건수가 1.9건이래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덕방 업무까지 복덕방의 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수임료를 받고 일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복덕방에서 막 클레임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기술은 발달하고 뭔가 성장을 좀 보이는 것 같지만 일자리는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 기술의 발달로 다 기계와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직원 13명과 14만 명을 가진 회사가 수익이 똑같아요. 이거는 혹시 아시나요? 어떤 사례인지? 네네. 그 2012년에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잖아요. 그때 인스타그램 직원 수가 13명이었고 같은 해에 코닥이 파산을 했어요. 근데 그 코닥의 직원 수가 14만 명. 근데 둘의 기업 가치가 똑같았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분은 이제 엘빈 토플러 잘 아시죠? 네. 엘빈 토플러가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이미 우리에게 던졌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침 졸리시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아프리카에 거역한 민족의 원시민 사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계가 일어나 그 인근의 상류에 거대한 벽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10년 후에 세계가 공연한 강물이 말라 그들의 정관형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도
이를 모르는 원시부족은 그들의 손에게 생활하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 하늘을 만드는 법, 사냥하는 법, 농사를 짓는 법 등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땀이 완성되자 그 원시민족과 그들의 문화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네, 여러분, 원시민족은 뭐고 거대한 댐은 뭘까요? 물고기 잡는 법, 카누를 만드는 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인 대변환기를 겪고 있다 그래요. 엄청난 시대를 바로 우린 직전에 두고 있다. 원시부족과 거대한 댐을 보면 원시부족은 현재 우리 정부화 사회, 그리고 거대한 댐은 인공지능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화 시대 말기에서 현재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정부화 시대 지금까지 학교에서 뭘 가르쳤나요? 지식,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가르쳤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아는 것이 힘인 시대에는 암기, 열심히 많이 외워서 시험을 잘 보면 그걸로 충분히 대기업 들어가고 전문직을 가져서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이상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르는 거 있으면 어디다 물어봐요? 예, 인터넷. 그리고 알파고가 하루에 3만 번의 대국을 혼자 치룬다는데 걔랑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엇이 힘일까요? 네. 지식을 활용하는 것.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알아내는 힘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알아내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교육이 아는 것이 힘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교육을 받은 화이트 칼라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내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것,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가진 인재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구글의 최종 목표라고 했어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금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람과 같이 학습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하고, 혼자 스스로 진화를 해요.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입력한 대로만 걔가 출력을 했는데, 혼자 이제 학습해서 마음껏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1초에 책 100만 권.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평생에 대체 책을 몇 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계적인 IT 기업들, IT 공룡들이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은 3년간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17곳을 인수했고, 레이먼드 커즈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래 예측률이 86%인가가 돼요. 근데 이분이 예측 못한 게 어떤 거냐면은 무인 자동차가 이분은 2009년도에 나올 것이다 했는데 사실 2009년도에 무인 자동차가 나왔지만 상용화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측이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인간과 농담까지 할 수 있는, 거의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구글에 들어갔습니다. 페이스북은 수익의 30%를 다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시대를 알린 거는 여러분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IBM 왓슨입니다. 이 제퍼리 쇼 아시죠? 미국의 퀴즈쇼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한 퀴즈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2011년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최다 우승자예요. 이 사람들의 상금을 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몇 꺾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공지능이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가 인공지능 역사를 다시 쓴 해가 되는 거죠. 이세돌 덕분에. 왜? 바둑은 체스나 장기는 이미 정복이 됐지만 바둑은 절대로 컴퓨터로는 안 된다. 왜? 인간의 그 직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이게 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의력과 직감을 인공지능이 넘어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게 왜 이럴까요? 로봇이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하고 환자의 간호도 담당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최근 흥미로운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아까 막 이렇게 이렇게 달려가던 그 기계가 뭔지 아세요? 그게 호텔 룸 서비스 하는 겁니다. 손님이 뭐 필요해 그러면은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국 내 직업 35%는 2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로봇이 당신의 직업을 대체할까요? 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제목 회계관리사를 입력해보니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98%나 됩니다. 366개 직업군 중 4번째로 위험합니다. 현재 영국 내 13만 2천 명이 곧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은 텔레마케터 같은 단순한 직업뿐만 아니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구글에 알파고가 있다면 IBM은 인공지능, 왓슨이 있는데요. 방대한 분량의 의학 조사들, 수천만 건에 이르는 환자 정보를 숙지해 미국 암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 성공률은 90% 수준으로 사람보다 높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수많은 판례 분석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시중 은행들은 투자 자문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투입해 수익률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의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 인류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영화 속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의 범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 있다. 인공지능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라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만큼 인간의 통제력을 통해 역기능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들을 새로운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네. 이게 제가 조작을 잘 못해서 제대로 못하겠네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알트 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교육이나 사회제도나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진출한 분야를 보면, 그러니까 의료 분야 아시죠? 왓슨이 이제 의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의학 논문들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미국에서 어떤 환자가 병원으로 이제 실려왔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몰려들어서 5일 동안 진단을 했답니다. 근데 도저히 무슨 병명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왓슨에게 갔대요. 그때 왓슨이 2시간 만에 병명을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분야 같은 경우 지금 30초 만에 암 관련 논문들이 쏟아진다 그래요. 그거를 어떤 의사가 모두 다 그거를 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게 사람에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법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판례 같은 것들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는 직업들은 가장 위험합니다. 은행이 현재 엄청나죠. 사람도 줄이고 지점도 다 줄이잖아요. 사람들이 모바일 뱅킹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지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은행 지점이.
그리고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나왔잖아요. 이게 삼성이고 뭐 국민은행이고 다 나와서 최근에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인공지능 로봇 어드바이저랑 사람 자산관리사랑 대결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인가 됐는데 로봇 어드바이저가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수익률이. 그러니까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수료가 작아요. 인간 펀드 매니저보다. 그리고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언제든지 이렇게 인터넷만 되면 소액이라도 내가 적은 금액을 갖고 있어도 얘한테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도 얼마든지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리 분야. 여러분 그 케이블 TV 냉장고를 부탁해 아시죠? 거기에 내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다 요리를 해주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왓슨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왓슨이 전혀 새로운 그런 레시피를 내놓거든요. 그리고 예술 분야. 예술 분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클래식, 그 다음에 그림, 소설도 이미 인공지능이 다 진출을 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음악은 바흐 음악을 얘가 다 섭렵을 하고 전혀 새로운 바흐풍의 음악을 만들어냈죠. 그게 쿨리타라는 인공지능인데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음악을 누가 만든 거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사람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공지능이 그림을 다 그려서 구글의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1억 2천만 원이 지금 판매가 됐죠. 그리고 얼마 전엔 램파고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얘가 화풍을 다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서 새로운 사람만 있으면 그걸 그 렘브란트 화풍으로 다시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1차, 문학상에서 1차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쇼핑을 가시면요,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인공지능이 다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상품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기예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국에서 일기예보를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인공지능이 쓰는 거 아시죠? 네. 얘는 가장 빠르게 기사를 쓰죠. 0.3초 만에. 지진이 났다. 제일 빨리 보도하는 게 이게 로봇 기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공지능 앱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알파고가 여러분의 주머니, 소나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달라질까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모든 분야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을 그 IT 기업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영화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책을 읽으셔갖고 영화를 잘 안 보시나 봐요. 예, 아이언맨입니다. 지금 아이언맨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나요? 예, 그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입니다. 이거 보면 이제 젊은 애들은 다 알아맞혀요. 자비스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비스가 인공지능 비서거든요. 그래서 이, 비서를, 인공지능형 개인 비서를 이렇게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는 올해 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언맨 속 자비스 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올해 목표다. 그리고 통역. 인공지능이 통역을 합니다. 혹시 스카이프 쓰시는 분? 스카이프가 통역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지금 스페인어,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고 그 스페인어랑 영어랑 동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나라 모국어로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이 중간에서 바로바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 프로세스가 이쪽에 얘가 이제 스페인 쪽에 있는 애인데 이쪽에서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면 일단 여기에 텍스트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즉시 또 인공지능이 읽어주죠. 그리고 여러분 여행 가실 때 간판, 뭐 브로셔, 그다음에 뭐 식당 갔을 때 메뉴판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앱만 갖다 대면 바로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시간이 짧아서 오늘 영상을 요거는 잘 못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여러분 그 영화 설국열차 보셨어요? 거기서 송강호가 그 외국인 배우랑 대화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
뭔가 들고 하죠. 예, 그게 나왔습니다. 올해 나왔거든요. I'm going to try and kiss girls I've never met before using this translation device. Alright, let's go and do this. 네, 바로 1어로 통역을 해주죠. Hello. I know this is sudden, but can I try and kiss you? It's very normal in the UK. Hey, just one kiss. Just one kiss. Today's weather is beautiful, but not as beautiful as you. I'm supposed to say, 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스페인어도 아니고 일어라는 거죠. 일어는 어족이 우리나라랑 같잖아요. 그렇죠? 영어랑 완전 어족이 다르잖아요. 어순이 다르니까 그걸 이제 해낸다는 거죠. 지금 한국어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평창 올림픽 때는요. 통역을 스마트폰이 한다고 해요.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그리고 이미 일본도 올림픽이 곧 있잖아요. 그때도 일본에서도 통역을 앱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미래에 대해서 레리 페이지,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구글 번역기로 곧 전문 통역사 수준의 통역이 가능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6년 올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앞으로 10년 안에 언어 장벽이 사라진대요. 근데 어떤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10년까지 뭘 10년까지 기다리냐. 몇 년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 영어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린애들 있잖아요. 막 3, 4살 말 떼자마자 어떻게 바로 영어 유치원 보낸다든지 막 극성이잖아요. 그게 과연 필요한 건지. 얘가 정말로 언어에 너무나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뭐 통역사, 미래의 통역사가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런 번역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필요하겠죠. 그런 아이가 아니라면 과연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로봇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페퍼 아시죠? 일본의 페퍼. 얘가 얼마 전에 뭔가요? 그 페퍼로만 이루어진 휴대폰 판매 매장이 생긴 거 아시죠? 네, 3층까지 페퍼 10대가 손님 고객 접대부터 마지막에 물건 내주는 것까지 다 합니다. 네, 로봇이 어느 정도 발달됐는지 잠깐 볼게요.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정말 사람 같은 로봇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 친구가 되어주고 또 심리 치료까지 해준다는데요. 잠시 만나보실까요? 황경주 기자입니다. 로봇에게 인사를 건네자 로봇이 오랜 친구처럼 반겨줍니다.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로봇 페퍼입니다. 페퍼는 손과 머리 등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친구일 뿐 아니라 집사가 되어 가족을 돌봐주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해 동화를 그려주고 생일과 같이 특별한 날에는 알아서 사진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족들의 얼굴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 이 가족들의 패턴을 다 읽어서 만약에 어떤 가족이 늘 뭐 10시에 퇴근을 하다가 6시에 퇴근을 한다. 그럼 얘가 이제 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너 왜 이렇게 오늘 일찍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이 로봇은 가족들의 약속을 기억해 알려주는 등 일상을 돌봐줍니다. 로봇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치유해주기까지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심리치료사 로봇 사라센입니다. 아이가 로봇과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사라센은 아이의 모든 행동을 카메라로 찍고 분석합니다. Tantissime altre
CBS 뉴스 황경수입니다. 네, 이거는 무거운 걸 들게 해주는 로봇이에요. 예. 아까는 이제 걷지 못하는 분을 걷게 해주는 그 로봇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로봇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로봇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아,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로봇이 요리도 하거든요. 왜? 네, 이게 요리하는 로봇인데요. 동영상이 지금 버벅거리는데, 원래는 이제 매끄러운데, 얘가 요리를 이제 다 합니다. 이게 2017년에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예. 네, 이미 요리사는 좀 위험한 직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햄버거 로봇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햄버거를 만드는 로봇이에요. 여기 햄버거 재료들이 있으면 얘가 하나씩 해서 위에 있는 이제 케찹 같은 게 있어요. 그것까지 찍해서 이제 햄버거를 만드는데 1시간에 이제 400개인가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패스트푸드업 종사하시는 분이 350만 명에 이제 만약에 계산까지 이제 기계가 다 한다고 하면 이제 좀 이런 서비스 직종들은 위험한 거죠. 그리고 아시모는 아시죠? 일본에서 가장 일찍 난 휴먼 로봇인데 얘는 뭐 계단도 오르고 뭐 커피 심부름까지 다 합니다. 이제 회사에서 손님 오면 커피 내오는 것까지. 그리고 얘는 이제 가정용 로봇인데요. 얘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요. 패밀리형 로봇이라고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뭐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이제 아침에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가족들을. 가족들을 다 인지를 하죠. 누가 누군지. 아, 몇 시에 깨워야겠다. Wake up, hot dog. Don't forget, it's Mom's birthday today. Ready? Turn on the light. 자, 이제 불도 켜주죠, 얘가, 로봇이. Let's go wake up Juliet.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면은 로봇이 그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다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Mom. Happy birthday. Buddy makes your post-it board come alive. He can assist with messaging and relay the right message to the right family member. Buddy, remind Mom not to come back home before 8 o'clock. Buddy is a hands-free 엄마한테 이제 8시 전에 들어오라고 전해줘. 이렇게 메시지 He can 전해줘. suggest recipes while you're cooking. The Nutella pancakes. 레시피를 알려주고요. Read your messages. Don't worry. 메시지를 읽어주고요. Take care of everything. Play your favorite playlist when you ask it. Play my favorite playlist. 음악을 틀어달라니까 바로 틀어주죠. Or even answer your call. 전화도 받아주죠. Buddy, take the call. 전화를 받아. 이렇게 하죠. Okay, I'm leaving now. See you in half an hour. 혼자 집을 봅니다. He patrols your home while you're away and alerts you when detecting any unusual situation.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그걸 감지를 하죠. He can also manage all your connected devices. 혼자 이제 불을 다 끕니다. By connecting to your devices, fitness trackers, locks, switches, and thermostats. 여러분 집 나오고 나서 막 깜빡 잊어버린 거 있을 때 있죠. 그때 얘를 호출해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가스를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보여주죠. Buddy, can you help Matilda? Buddy is an educated companion. 튜터도 됩니다. 이제 가정교사. Such as practicing time stamps while having fun. Perfect.
사진도 찍어주죠. Call Grandma to show her mom's birthday cake. 예, 얘는 이제 그랜마 할머니 집에 있는 또 다른 버디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올해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이런 패밀리형 로봇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경비원 로봇, 그 주차장이나 건물 경비를 얘가 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구글이 인수한 로봇 업체인데 얘는 정말 터미네이터보다 더 잘 걷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들어가셔갖고 한번 보시면요. 엄청난데. 얘가 바로 3월인가 동영상이 나왔는데 거의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터미네이터의 그 스카이넷이라고 아시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그 단체, 그 로봇 단체. 그래서 구글이 스카이넷으로 변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칼럼니스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얘는 이제 미스터 피자 배달 로봇입니다. 그래서 콜라랑 피자랑 넣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자동차 공장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얘는 이제 군사용 로봇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아나운서 로봇, 사람을 닮은 로봇이 좀 나오고 있죠. 카지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이에요. 호텔인데요. 로봇으로만 운영되는 호텔이에요. 맨 위에 이제 관리자만 사람이고요. 그래서 체크인, 체크아웃도 다 로봇이 해주고 짐을 맡기는 것도 로봇이 하고 체크인하고 나서 방으로 인도하는 거 벨보이도 지금 로봇이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낮춰서요. 숙박료가 2분의 1이랍니다. 반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윈이 가족의 일부가 될 거고 좋든 싫든 이제 흔해질 것이다. 다음 무인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인 자동차 굉장히 핫 이슈죠. 테슬라가 요번에 이제 전기차 출시하면서 테슬라는 이미 부분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바다주를 이제 번호판을 이미 달고 운행을 하고 있는 무인 트럭이에요. 트럭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광산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트럭 기사가 한 명도 없고 다 무인 트럭만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무인 트럭을 이제 운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건 구글의 가장 유명한 무인차죠. 구글이 아마 제일 먼저 출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2017년에 출시가 되고요. 이 모든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랑 IT 업체가 다 무인 자동차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인공지능으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삼성이 무인차 뛰어든다고 기사가 나왔죠. 다음 이제 로봇 택시라는 거는 일본에서는 이미요 택시를 무인차로 운행을 해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그 일본 올림픽 때 그때 완전 시행이 되도록 하고 현재는 시범 운전인데 이미 앱으로 무인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할 거는 뭐냐면은 우버가 무인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자동차를 팔고 있다 그래요.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앱으로 부르면 우버가 와서 데리고 가는데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게 뭔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은 매달 뭐가 나가죠? 예, 그리고 주차비 나가고 또 보험 나가잖아요. 우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구글도 그래서 무인 택시를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인차가 나오게 되면 운송업계와 이 자동차 업계에 굉장한 변화가 지금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업계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이 없어지면 보험업계도 굉장히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사고의 90%를 인간이 내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의사들도 이제 건수가 뭐라고 해야 되죠? 환자가 이제 줄어들게 돼서 이게 파장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좀 주시를 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 제조업자들,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뭐 벤츠, BMW, GM 완전히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왜? 이 자동차의 그 중심이 제조업체에서 IT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스마트폰, 달리는 로봇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이분이 구글의 무인 자동차 책임인데요. 11살짜리 내 아들은 운전면허 시험이 필요 없게 만들겠다. 미국은 16살인가 면허를 따잖아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미래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게 인간이 운전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미래 트렌드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가 집 짓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하루에 10채를 짓고요. 한 채 가격이 550만 원.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3D 프린터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옷도 만들고요. 신발도 만들고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손님 발 모양 따라서 즉석에서 이제 신발을 3D 프린터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자인 다운받아서 3D 프린터 있는 집은 그냥 집에서 신발 그냥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는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인데 올해 CES 그 세계 가전 박람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그 공장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기존의 자동차는 한 대를 만드는데 180일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얘는요, 이렇게 본체만 그냥 3D 프린터로 뽑는데 뭐 10시간인가 걸린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0일이면 이제 한 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체도 뭐 피부, 뭐 장기, 뭐 뼈도 3D 프린터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의 미래에 대해서는 와이어드라고 굉장히 세계적인 IT 잡지죠. 인터넷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미래학자분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아이들은, 여러분 3D 프린터가 지금 조금 몇백만 원이긴 한데 현재 12만 원짜리도 나왔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갖고서 내가 원하는 거를 즉석에서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기업에 다니는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누가 창의적인 물건을 구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3D 프린터로 집에서 프로토타입을 뽑아서 그걸로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데 올려서 자금을 모으고 대량 생산은 이제 공장에다 맡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디자이너가 되고 직접 제작자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을 보면은요, 이제 제2의 기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MIT에 이제 두 교수님이 쓰셨는데, 제1의 기계 시대에서 우리는 제2의 기계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제1의 기계 시대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했잖아요. 그럼 제2의 기계 시대는 인간이 무엇을 대신하게 될까요? 여러분 졸리시나요? 지식, 지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교육이 뭐에 치중하고 있나요? 애들 지능 개발이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적 노동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원 같은 중간소득이 사라지는 거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AI 시대가 안정화되기까지, 그 전까지 이 AI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갭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노키아, 뭐 모토로라, 다 블랙베리 다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또다시 나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졸리십니까? 네.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이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화이트 칼라, 사라지는 건 화이트 칼라가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올해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인데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요. 그러면 스마트폰 나오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생겨날 거 아니냐. 그럼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몇 개일까요? 210만 개. 그러면 몇 개가 차이가 나나요? 500만 개는 사라진다는 거죠. 500만 명은 뭐가 주목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거 심각하니까 국가적으로 빨리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보고서를 내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올해 초에.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2는 역시 행정직과 사무직이다.
그리고 전문직들도 조금 이제 위험합니다. 의사 같은 경우 아까 왓슨 말씀드렸죠. 질병 진단율이요. 지금 왓슨이 뭐 어떤 암 진단율 같은 거의 99%예요. 근데 인간 의사는요 50%가 안 나온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무크 아시죠? 무크. 예, 무크 때문에 대학이 지금 소멸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총장 포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서강대 총장님이 대표신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대학의 진짜 위기는 이 무크다. 왜냐하면 아까 그 통역 보셨죠? 자동 번역 즉시. 그게 무크에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영어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 애들이 그걸 못 듣지만 만약에 통번역이 바로 되는 시대에는 아이들이 뭐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포드대 이제 강의 다 듣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유학 갈 필요 있나요? 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대학병원에서 로봇 약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처방 오류 건수가 0건.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곧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 상담, 법내 판례는 다 이제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들의 가장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사례 분석이래요. 그 전 판례가 뭔지. 근데 그거 찾으려면 얼마나 인간이 찾으려면 힘든가요? 근데 인공지능은 바로바로 이렇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걸 또 정리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에도 굉장히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또 펀드 매니저, 그 금융과 관련된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미국 쪽은 또 특히 더 심각합니다. 뉴욕 타임즈가 얼마 전에 보도를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새로운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그 $50만 연봉이면 얼마인가요? 네. 많죠. 예. 그래서 그 전문 애널리스트가 40시간 걸릴 업무, 일주일 걸릴 업무를 몇 분 안에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아마 대규모 고용 조정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고, 은행이 뭐 10년 내에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들도 사실은 이렇게 좀 안전하지는 않죠. 직종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업무에 있어서는 대단한 변화가 오는 거고, 만약에 현재 뭐 1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래에는 100명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직업의 형태는 그래서 이래야 된다. 이제 창직을 해야 된다는 시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우리가 한국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문직, 사자 직업이나 대기업은 더 이상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2020년 모든 일자리의 40%는 프리랜서의 몫이니까 도전 정신을 갖고 실험을 해보아라. 그리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현재 7세 아이들의 65%. 굉장히 많죠. 그들이 가질 직업은 현재 모른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뭐 스마트폰 앱 만드는 개발자 생각이나 했나요? 그렇죠? 3D 프린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그러면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까? 로봇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로봇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될 뿐더러 로봇을 컨트롤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2018년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이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왜? 알파고 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세돌을 우리가 그렇게 이번에 다시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인간만이 가진 그런 존엄성과 가치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미지의 직업에 대해서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왜냐? 미래는요, 여러분, 아이들이 120세, 뭐 150세까지 이제 살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동안 직업을 몇 번 바꿀까요? 걔네는 이 기술의 발달이 지금보다 더 빨라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직업이 또 사라지고 생기고 이게 사이클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은 10번에서 15번 정도 직업을 새로 가져야 될지 모르는데 새로운 직업이 생길 때마다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오든지 간에 내가 그 직업에 바로 적응해서 그 직업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온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응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우리 서울, 한국의 교육은 어떤가요?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
서울대, 에이플, 누가 에이플을 만나요?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쵸. 네. 그거는 또 동영상이 있지만 시간상 못 보여드리는데 그대로 교수님의 말을 토시 하나 안 빼고 농담까지 다 받아 적어서 녹음을 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달달달달 외워서 교수님 한 얘기를 그대로 해야지만 A부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적어내는 애들은 점수가 좋지 않다는 거죠. 왜? 교수님들도 20세기 교육, 옛날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그냥 당연한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암기 실력으로 전과목 A를 받는 학생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뭐 100점, 뭐 A부를 받는다고 안심하셔도 안 되고요. 내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는 것에 힘에서 알아내는 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알아내는 힘을 가진 학력 파괴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IT 혁신가들 공통점이 뭘까요? 중세. 네, 맞습니다. 네, 금방 알아와 주시네요.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이 IT 실리콘밸리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학력 중퇴자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빨리 나오는데 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받았나요? 하나도 없어요. 보통 10세에서 13세에 컴퓨터를 접하게 됩니다. 취미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빨리 급변하는 기술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이걸 익혀서 이 산업을 선도하려니까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모두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창의적인 인물들도요, 모두 학력 중퇴자입니다. 제가 K무쿠, 한국에 이제 무쿠가 생겼거든요. 거기 창의성에 관한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세 명이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인물들이래요. 아인슈타인, 학교가 나의 호기심을 질식시킨다 그랬죠. 학교 교육으로는 도저히 호기심을 장려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학교에서 인정을 못 받고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 박물관에서 걸작들을 혼자 스스로 독학하면서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 엄청 말썽쟁이였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학교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말썽쟁이여서 선생님이 불렀죠. 그 아버지를. 아버님 잡스가 이러면 저희도 힘듭니다. 막 그랬더니 잡스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바보 같은 내용만 달달 외우게 만드는 학교가 문제가 아니냐고. 그리고 시대를 바꾼 혁신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는 누가 만들었죠? 네, 라이트 형제의 학력은? 네,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네,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인간도 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갖 문헌을 모아서 독학으로 만들죠. 그리고 정구는 에디슨의 학력은 초등학교 3개월.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나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포드죠, 포드. 포드의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동차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전기차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버의 공유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들이 다 학력 파괴자들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원을 이틀 만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학위를 따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위는 전혀 중요치 않고 뭔가를 배우기에 대학은 너무 느린 곳이다라고 그러면서 학교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플랫폼의 혁신가들을 한번 볼게요. 자, 빌 게이츠가 PC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PC가 우리 손안으로 들어왔죠. 스티브 잡스 덕분에. 그 다음 컴퓨팅 플랫폼은 뭘로 갈까요? 네? 웨어러블. 또.
책을 읽으신 분은 아는데. 네, 바로 VR입니다. VR. VR 들어보셨죠? 네. 이 VR 가상현실 시장을 개척한 인물이 팔머러키라는 청년이에요. 얘가 19살 때 이 가상현실 회사를 차렸거든요. 올해 초에 삼성이 갤럭시 S7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스페인에 있었던 곳에서 첫 발표를 했어요. 이거 뉴스 접하신 분 계시죠? 예. 이 발표회에서 삼성이 완전히 히트를 쳤습니다. 왜? 가상현실 기기 덕분에. 이 5,000개의 자리에 가상현실 기기를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딱 벗었더니 주커버그가 딱 무대에 나타났어요. 왜? 페이스북의 소프트웨어와 삼성의 하드웨어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스마트폰은 VR폰으로 넘어간다. 가상현실이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고 차세대 산업이 될 거다. 우리는 이 산업을 선도하겠다. 그래서 지금 360도 카메라까지 다 내놨죠. 그래서 이 가상현실을 만든 아까 그 기기를 만든 인물이 얘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면서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었죠. 이 아이는 학력이 어떻게 될까요? 저요? 14살까지 학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홈스쿨링을 했고요. 어릴 때부터 SF 소설, SF 영화를 많이 봤어요. 전기공학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매트릭스를 보고, 매트릭스 감독도 학력 파괴자예요. 매트릭스를 보고 가상현실을 만들어야겠다. 이걸 친구들하고 같이 즐겨야겠다 하고 가상현실을 혼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거는 온라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올려요. 같이 이제 그쪽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걸 뚝딱뚝딱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미 얘는 그때부터 덕후로 소문이 나 있었대요. 여러분 이제 덕후의 세상에 오는 거 아시죠? 네. 오바마가 이제 너드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너드를 한국말로 제일 가깝게 해석하면 덕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만들어서 19살 때 창업을 하고 이게 페이스북에 인수가 되면서 얘가 이제 억만장자가 되거든요. 다음 세계 최고의 부호들을 보면은요, 2015년에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학력 파괴자들이고요. 2016년 같은 경우는 10위 안에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나왔죠. 포브스에서 100대 부자를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4분의 1이 학력 파괴자더라. 최연소 억만장자도 다 학력 파괴자입니다. 저 텀블러 만든 친구 아까 제가 고졸이라 그랬죠. 얘는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교사였어요. 근데 얘한테 너는 너의 열정을 불태울 곳은 컴퓨터 같으니 학교를 그만두고 컴퓨터에 올인해. 그래서 21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퇴를 하고 홈스쿨링 하면서 21살에 창업을 해서 26살에 야후에 자기가 만든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최연소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녀 억만장자는 모두 학력 파괴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애들은 16년이죠. 대학교까지 나오는 16년 동안 12년은 똑같이 국영수사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가서야 뭔가 좀 찾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 밖 모험생들을 보겠습니다. 슈퍼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이 아이는 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잼을 만들어서 팔았더니 온 동네가 이 아이의 잼만 먹어요. 식당도 이 아이의 잼만 먹고. 그래서 얘는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 나는 영국 아이거든요. 모든 영국 국민들이 내 잼을 먹게 해야지 하면서 그 영국의 잼 산업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국의 잼 산업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잼은 뭘로 만드나요? 설탕. 몸에 좋나요?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나는 설탕이 안 들어간 100% 천연잼을 만들어야 된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잼 레시피를 연구하려니까 학교에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고 잼 산업 100% 천연잼 연구에 들어갑니다. 1년 만에 연구를 끝내고 1년 동안 대량 생산을 준비해서 18살에
영국의 고급 슈퍼마켓 체인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연소 납품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얘한테 관심이 쏟아졌죠.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그래서 온 영국 국민들이 건강한 아침을 식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얘의 비전을 성공시키게 되죠. 근데 이 슈퍼체인 프레이저 도어티는요, 집도 없고 차도 없대요. 회사는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본인은 여권 하나만 들고, 여권 한 장만 들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천연점 레시피를 나눠주는 게 제일 즐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오션 클린업이라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16살에 바다를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들어갔다가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다 쓰레기가. 특히 플라스틱. 그래서 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치우지 않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닷속 쓰레기가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이 바다 쓰레기로 덮여 있는 거예요. 얘는 이걸 청소를 해야겠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은 없다. 얘가 얘기하죠.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느냐.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테드에서 바다 쓰레기 청소하는 방법을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36,000명이 크라우드 펀딩도 얘한테 자금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차립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V형의 막대에 플라스틱이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아진 플라스틱은 다시 재활용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79만 년이 걸린다는 바다 쓰레기 청소 기간을 20년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유엔이 제정한 환경 대상을 최연소로 수상합니다. 또 한 명은 여러분 탐슨 슈즈 잘 아시죠? 네,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가 그쵸 기부되죠. 최초입니다. 사업과 기부를 연결한. 그래서 이분은 아르헨티나를 여행을 갔더니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발이 퉁퉁 부은 거예요. 그러면은 신발을 얘네들한테 기부를 해야 되겠는데 기부는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되고 불규칙적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분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을 중퇴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제일 잘하는 게 이거래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거. 원래 그랬어. 그건 나의 사전에는 없다. 그리고 항상 왜라고 질문하고 창의적인 사고에 빠지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모험생들을 볼게요. 봉구스 버거 아시죠? 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사업, 장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부모님, 집안이 교육자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당연히 막 가라고 하셨겠죠. 막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나 봐요. 어떻게 검정고시로 해서 고등학교도 한번 중퇴를 했다가 부모님의 성화에 대학교 시험을 봐서 합격은 했는데 도저히 왜 대학을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입학금을 몰래 환불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입학금이 얼마 되나요? 400만 원 정도 되는 돈 같고, 예, 398만 원입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무슨 장사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노점으로 갑니다. 근데 노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사업 아이템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주먹밥이 너무 잘 팔리는데 그 누구도 주먹밥을 다양화할 생각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주먹밥 연구를 해서 이렇게 체인점이 10개가 넘는 회사를 세웠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 아니 사람들이 다 혼자 다니는데 왜 4인용 자동차가 필요해? 하면서 1인용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열등생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열등생이 열등생인가? 자,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토드 로즈 교수입니다. 이분은 심각한 ADHD였어요. 온 동네와 친구들이 다 이 친구를 멀리했습니다. 너무 말썽을 부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근데 자퇴를 한 이후에야 부모님이 그래도 굉장히 이 아이를 믿었고 사랑을 보내줬어요. 그 덕분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퇴를 하고 나서야 자신에게 필요하고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 입학을 하고 하버드 교수가 됐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너무 학창시절을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ADHD나 난독증이나 학교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솔루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게 이제 효과를 입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테드 무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발견을 해낸 내용인데 미국에서 신형 조종기를 만들었대요. 신형 조종기를 만들려니까 조종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종석의 치수가 정확한 치수가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투기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쵸? 뭐 조금 오차가 난다 그러면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조종석의 수치를 재기 위해서 4,000명이나 되는 조종사들의 신체 치수를 다 잰 거예요. 10개 정도 기준으로 뭐 키, 뭐 허리 둘레, 뭐 가슴 둘레 해서 그래서 평균적인 조종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 평균적인 조종석에 딱 맞는 조종사는 4,000명 중에 몇 명일까? 네, 0명입니다. 0명. 그러니까 과연 학교에서 평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이분 난독증, 버진그룹 아시죠? 영국의 버진그룹. 이분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난독증 맨날 시험도 못 보니까 맨날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이 사람을 열등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400개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대단한 게 나는 학업적으로 뛰어나진 않지만 다른 분야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초콜릿이라는 회사의 CEO인데요. 난독증에 난산증까지 있어요. 학교에서 엄청 혼났습니다. 선생님, 너 왜 이것도 못하니? 못하는 거에 약점만 선생님들은 본 거죠.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어머니가 홈스쿨링을 시키면서 이 아이의 강점이 뭔지만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초콜릿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에 초콜릿 회사를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난독증 CEO입니다. 자, 과연 이들을 열등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기업가들 중에 난독증을 가진 비율이 4배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4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있잖아요. 3명이 창업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하사비스, 이 사람은 호기심이 엄청났죠. 계속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 질문이 내가 왜 이 생각을 한 것인 왜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거지라는 것 때문에 뇌과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은 난독증이었고요. 한 명은 대학 중퇴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금융위기와 관련된 10대 기업의 CEO를 미국의 어떤 박사님이 조사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랬더니 10명이 모두 명문대를 나온 거예요. 이분들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은 건 아시죠? 퇴직할 때도 엄청나게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조사를 한 박사님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존경받는 기업가들의 학력은 어떨까? 사회적, 미국에서 가장 지금 존경받는 사회적 기업가들이거든요. 명문대는 2명이었고요. 대안학교가 2명. 그러니까 햄프셔 대학이라고 해미슨이 가르치시다가 나온 학교이죠. 이 학교는요, 미국 수능인 SAT, 그 점수를 더 이상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그 수년간 조사를 했더니 수능과 학생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밝혀냈대요. 그리고 대학 중퇴자가 5명이었습니다. 과연 명문대가 기업가들, 책임 있는 기업가들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력 파괴자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고등어 8시에 받침 됐거든요. 아, 근데 그건 힘들 것 같아서 어떡하죠? 하루 종일 하시죠. 네. 네, 그래서 하신 분들은 가시면 되니까. 네.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세요. 국영수사가 12년간 국영수사가 똑같은 거 배우죠? 대학 가서도 졸업할 때 어떻게 되나요? 스펙 쌓느라고 똑같은 스펙 쌓죠? 좋아하는 거 하는 애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국영수사가 이외에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는 뭔가요? 노동입니다. 노동.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것을 하면요. 배움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어요. 배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무엇을 할까요? 자, 먼저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주체가 누구냐 또? 예, 또 다른 분. 주입식. 예. 네. 자, 공부는요, 여러분 교과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누군가 발견해 놨어요. 핵심, 분류, 구조. 식물 보세요. 식물의 종류. 그 다음에 식물의 뭐 구조, 식물의 의미. 다 분류해 놨습니다. 아이들이 국어책 한번 읽으면서 자기가 주제문 찾고 핵심 한번 찾아본 적 있나요? 심지어 참고서예요. 중요한 게 뭐 형광펜으로도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외웁니다. 탐구는요, 없는 거. 누군가 발견해 놓지 않은 걸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공부는요, 여러분, 아는 힘이죠. 탐구는 무슨 힘을 길러줄까요? 알아내는 힘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공부가 암기식이 아닌 탐구로 가야 하는지. 자, 다음 학력파괴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졌을까요? 네, 공존입니다. 자,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아이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삶이 생존 게임이 돼요. 항상 내가 앞서가도 불안하죠. 자, 공존을 하게 되면요. 공존 정신이 있으면요. 이거는 이제 피터 틸의 제로 투 원 아시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없는 분야에서 내가 새로운 걸 만들게 됩니다. 온리원이 되는 거죠.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N, 무한대 중에 내가 한 명이 됩니다. 자, 학력 파괴자들의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하려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주도성과 인지성과 관계성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이게 이제 OECD에서 미래 인재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주도성. 학력 파괴자들은요, 호기심. 이 호기심이 절대적인데, 정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초 체력이고요. 호기심이 없는 순간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죠? 늙었다 그러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좋아하는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탐구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고 하죠. 인지성. 어떤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인풋이 있어요. 어떤 정보에 대한.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 뇌 안에서 사고의 과정이 일어나죠. 다음 어떤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이럴 때 자, 학력 파괴자들은 책과 현장과 온라인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정보를 흡수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토론하고 왜 쓰레기를 치우지 않지? 그 다음에 가상현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토론을 했죠. 분석하고 예측하고 상상하고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사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다음 중요한 거 아웃풋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독창적인 문제 해결을 하죠. 이렇게 거창하게 뭔가 아웃풋을 내라는 게 아니고요. 내 말로도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아웃풋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시나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내 의견, 내 생각, 내 느낌을 나의 목소리로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수능 시험에요. 그거 아세요? 어떤 시인의 시가 수능에 나왔어요. 그 시에 대한 문제 두 문제를 시인에게 갖다 줬더니 그 시인이 몇 문제를 맞췄을까요? 자신의 시인들. 0입니다. 0. 그 시에 대한 느낌마저 아이들은 출제자의 그 정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관계성 보겠습니다. 경쟁을 몰라요. 공감 능력과 공존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에서요. 인공지능은 가지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주도성, 인지성, 관계성 중에 인공지능이 전혀 갖지 못하는 게 뭐죠? 네, 관계성과 주도성입니다. 주도성은 아예 갖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나 바둑할 거야 라고 하나요? 그건 아니죠. 딥마인드에서 바둑으로 그들이 생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성과 관계성은요, AI 시대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인지성 같은 경우에는요, AI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아주 뛰어나죠. 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질문한다든지 상상학 창의력 이런 것들. 그래서 AI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될지, 어떤 역량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될지. 지식 습득만 하게 되는 건 더 이상 게임이 안 됩니다. 그건 인지성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학교 공교육 이 중에서 지금 우리 공교육이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어느 부분에 지금 치중하고 있나요? 인지성에서도 인풋입니다. 얘네들이 질문하나요? 얘네들 초등학교 고학년만 넘어가도 질문 안 해요. 중학교 가면 아예 없어요. 선생님 맨날 조용히 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21세기 교육의 키워드는 이분이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그 다중지능 창시자시죠. 하버드대 교육심리학 박사신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뭡니까? 아웃풋을 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협동하면서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잘한 건 무엇이고 못한 건 뭐지? 다음에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사고 능력. 생각하라는 겁니다. 라고 고민할 줄 모른다면 21세기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학 박사가 아이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굉장히 어감이 강하고 심각한 거예요. 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컴퓨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가 못하는 겁니다. 미래 교육의 모습은요. 주커버그가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커버그가 올해 초에 딸이 태어나면서 자기 재산의 몇 프로를 기부를 했나요? 99%. 예, 99% 기부했죠. 그러면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걸 배우면서 자랐지만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정하면 그냥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는 거 이외에도 배울 수 있어. 왜?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 학습을 할 거니까. 맞춤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래 교육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형 혁신학교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주커버그랑 그 다음에 잡스 부인이 이제 1억 달러 정도 투자한 회사인데요. 마이크로 스쿨이에요. 소규모 학교죠. 아이들 3명이나 5명의 선생님 1명 정도. 그래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학년제가 아니에요. 흥미 특성별로 애들을 묶어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 분야를 심층 탐구합니다. 애들은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자, 다음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신 분. 네, 100%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버드 전 학장이 출범을 했고요. 근래 100년간 설립된 최고의 대학교라고 이미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경쟁률이 하버드대를 넘었었습니다. 최고입니다. 지금 경쟁률 들어가고 싶어서. 얘네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네, 졸리신가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배우겠어요. 각 나라에서. 그래서 이 학교의 목표는 하버드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고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수님들은 어느 나라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저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이들 있죠? 쟤네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말을 좀 많이 한 아이들. 그래서 노란색이나 초록색 위주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교수는 더 말을 많이 시키게 됩니다. 얘기하라고. 질문하고 토론 위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큐베이터 스쿨이라고요. 이 학교는요.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학교예요. 11살에서 13살짜리를. 아까 봉구스버거 CEO는 그렇게 사업이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공부만 하라 그래서 학교를 나왔는데 이제는 학교가 이 기업가, 사업가를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학력 파괴자들이 학교에서 못했던 거를 이제는 학교에서 시키자는 거죠.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키우고 졸업 전에, 너희들 졸업하기 전에 창업해. 이게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철학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아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죠? 대기업의 말단 직원이 되라라고 얘기하죠. 다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학교가 고문이었다.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컴퓨터, 수학, 물리, 컴퓨터 이런 건 잘했는데 수학 같은 건 잘했는데 암기 과목을 못해서 성적이 나빴다 그래요. 학교는 나에게 고문이었다. 뭐 대학 무용론까지 피터틸과 더불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5명인데 학교를 안 보냈어요. 자기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학년제를 역시 없애고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방학을 싫어한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서. 꿈만 같죠. 그래서 이런 혁신학교의 공통점은요.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길러라. 기업가 정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라는 겁니다. 지식, 지능 위주가 아니고요. 역량입니다. 역량. 무언가 실행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온리원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더 이상 지식의 시대는 종말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그 수능 합격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네. 일본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계속 그동안 수능을 치러왔대요. 근데 작년에서야 합격을 했다는 거죠. 평균 100점이 높은 점수로. 근데 이 인공지능의 목표는요, 2021년에 최고 명문대 도쿄대를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의 교육 과정이 가장 비슷한 게 우리나라인 건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인공지능이 도쿄대 합격할 거를 왜 아이들에게 12년도 아니죠. 그 전에 유치원, 유아기부터 왜 공부시키나요? 자, 열심히 우리 어릴 때 주판 학원 있었어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쓸모가 있었나요? 열심히 12년 주판 학원 보내서 누가 빨리 푸나 했더니 대학 갈 때 보니까 뭐예요? 컴퓨터가 나오고 계산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요,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2.6년에서 한 5, 6년이 지금 미국보다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그 장학 퀴즈 같은 퀴즈대회에 올 가을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간이 2000년 걸리는 학습을 사흘 만에 끝냈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한국 교육은 어떤가요?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15시간 낭비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엘빈 토플러가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이에요. 바뀐 게 있나요? 이제 더 이상 카누 만드는 법,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농사 짓는 법, 노 잘 젓는 법 가르쳐야 되나요? 자, 그러면 5년 후, 10년 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국영수사가 12년 공부해서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학원을 밤 10시까지, 12시까지 보내야 하는지. 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온리원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지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량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공부. 국영수사가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 그래서 온리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 온리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이 아이가 1등 한다고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비범한가가 아니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비범성이 있는데 이거를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죠. 어디에 비범성이 있느냐. 우리 교육은 어떠냐면 딱 틀이 있어요. 이 틀에 있어서 너 일로 들어와. 여기에 맞춰줘. 근데 그게 아니고 중심이 이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보고 너 이거 잘해? 그럼 이거 배워. 너 이거 배우고 싶어? 이거 배워. 아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요.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분의 사고방식, 사회제도나 교육제도에 관한 이런 틀, 이것들을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육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다 전문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그 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지성, 관계성,
주도성을 어떻게 펼칠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교육이 있을까에 대해서 어디에 비범성이 있는가 아이 중심으로 보는 그런 교육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